카슈미르 전장, 지상전에서 인도가 파키스탄을 압도하는 영상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서 수입해 개량한 바즈라-T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한국 무기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무기야말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는 유일한 무기가 될 거라고. 그런 이유로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이 이 북유럽의 천둥을 서둘러 구입하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이해하니 제 조국의 현실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도대체 이 주인공의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불안감을 진정시켜줄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핀란드 육군에서 포병 부대를 이끄는 엘리나 파우르넨 중령입니다. 러시아와 맞닿은 국경지대가 제 담당 구역이에요. 영하 30도가 보통인 이곳에서 군 생활은 극한의 인내를 시험합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훈련은 계속되고 장비 점검은 멈출 수 없죠. 그렇게 8년째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에 달하는 국경을 공유하고 있어요. 수십 년간 중립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최근 상황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죠.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모든 핀란드 사람들은 숨죽였어요. 다음은 우리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나라 전체를 감쌌으니까요. 제 할머니는 1939년 소련의 핀란드 침공 때 어린 나이에 피난을 떠났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단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지. 그 말씀이 지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와요. 어제는 헬싱키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는 퇴역 군인이신데 요즘 예비군 동원 훈련이 부쩍 늘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마트에 가실 때마다 조금씩 비상식량을 더 사두신다고요.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지만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서 불안함이 느껴져요. 국경 마을에 사는 학창시절 친구 마르코에게서 며칠 전 전화가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고요. 지하실을 정비하고 비상 가방을 준비하는 가구가 늘고 있대요. 슈퍼마켓에서는 건조식품과 통조림, 배터리 같은 물품이 자주 품절된다고 했어요. 정부에서는 차분히 대응하라고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제 부대에서는 매일 국경을 감시하고 있어요. 5년 전만 해도 러시아 국경 근처는 조용했어요. 가끔 훈련이 있어도 규모가 작고 예측 가능했죠. 하지만 최근 2년간 상황이 달라졌어요. 훈련 빈도가 늘었고 규모도 커졌어요. 우리 정찰기가 포착한 러시아 측 움직임은 단순한 정례 훈련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특히 최근 관측 자료를 보면 러시아 쪽 활동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경에서 35마일 떨어진 지점에 군사시설이 확장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없던 영구적인 구조물이 생겨나고 장비와 인력이 집중되고 있어요. 모니카 크로이츠라는 스웨덴 SVT 방송의 기자가 가져온 위성 사진에는 텐트와 차량, 포병 장비들이 늘어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헬싱키까지 포탄이 날아올 수 있는 거리예요. 모니카가 위성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모니카는 우크라이나 전선을 취재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녀의 분석은 더 무게감이 있었어요. 요하네스 리틀 분석관은 이런 패턴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어요. 먼저 장비를 집결시키고 훈련을 가장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은 국경 지역 도발. 그는 말을 흐렸지만 다음에 오는 단어가 침공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나토에 가입했지만 그것만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나토 가입 후 오히려 러시아의 적대적 행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국경 부근에서 전자방해 신호가 자주 감지되고 드론 침범 횟수도 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장비의 노후화예요. 특히 현재 우리가 보유한 장비로는 실전에서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게 군 내부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겨울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져요. 장비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한 작전 차질이 불가피해요. 현재 운용 중인 자주포는 123개월인데 최근 몇 년 사이 고장이 너무 잦아졌어요. 지난 겨울 훈련 때는 포탑 회전 시스템이 완전히 얼어붙어서 부대원들이 몇 시간 동안 야외에서 대기했죠. 영하 15도만 되어도 작동하지 않는 장비로는 러시아군을 상대할 수 없어요. 그들의 장비는 극한의 추위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부대원들은 매번 훈련마다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요.
포탑이 멈춘 자주포 앞에서 한 병사가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중령님, 이걸로 실제 전투를 한다고 생각하면 무서워요. 그 솔직한 말에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없었어요. 이 장비로는 실전에서 이틀도 못 버틸 거야. 중대장 브라이언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농담으로 들렸지만 최근에는 모두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곤 해요. 러시아가 국경을 넘어온다면 우리 장비가 과연 대적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야간 훈련 중에 화학 방호복을 입고 영하 25도에서 포탑을 돌리려다 결국 실패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상태로는 실전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 불안감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어요. 국방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지했는지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무기가 도입될지, 언제 결정될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최전방 부대원들은 하루빨리 신뢰할 수 있는 장비를 원하고 있었어요. 일부 정보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한국 등의 방산업체들이 핀란드 정부와 접촉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각국의 장비가 핀란드의 혹한 환경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죠. 겨울이 길고 혹독한 이곳에서는 영하 30도 이하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장비가 필수니까요. 지난주 금요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지역 방어 전략과 대피 계획이 가득했죠. 이 계획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 장비의 한계를 고려하면 종이 위의 계획일 뿐이니까요.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두껍게 쌓인 눈 위로 새로운 눈이 끊임없이 내리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 눈처럼 계속해서 쌓이는 위협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선 답을 찾기 어려웠어요. 우리 국방부 회의실에서 최근 러시아 국경 상황에 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요하네스 리틀 분석관이 테이블 위에 펼친 위성 사진들에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이후 러시아의 군사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국경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지점에 새로운 군사시설이 건설되고 있었고 특히 레닌그라드 군광구 소속 부대들의 훈련 빈도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이 패턴은 단순한 정례 훈련이 아닙니다. 요하네스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가 가리킨 사진에는 밤중에 이동하는 러시아 병력의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군사훈련은 대개 주간에 이루어지는데 이런 야간 활동의 증가는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시사했어요. 스웨덴 SVT 방송의 모니카 크로이츠 기자가 보내온 자료도 우려를 더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에서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발언들이 늘어났고 일부 강경파 정치인들은 적절한 군사적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모니카는 이런 담론이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전 러시아 미디어의 보도 패턴과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부의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는 국경 지역에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배치했어요. 사정거리 500km의 이 미사일은 헬싱키는 물론 핀란드 영토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나토의 해고산 아래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위협 앞에서는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국경 부근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가까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고 일부 가족들은 서쪽 도시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지대 학교들은 비상대피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냉전 시대 이후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던 훈련이 이제는 실전을 가정한 진지한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식료품점에서는 장기 보존 식품과 생수 판매량이 소폭 증가했고 일부 가정에서는 비상용 물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사람들의 행동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정부는 공식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발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는 유사시 대응 계획을 재검토했고 국방예산증액안이 신속히 의회를 통과했어요. 특히 포병대와 방공망 현대화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우리 군사 장비의 노후화였어요. 현재 운용 중인 자주포의 대부분은 1990년대에 도입된 것들이었습니다. 평시에는 문제없이 작동했지만 혹한의 겨울이 오면 상황이 달라졌어요.
영하 30도가 넘는 환경에서 유압 시스템이 자주 고장났고 전자장비도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가 카렐리아 국경지대에서 대규모 기동 훈련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영하 27도의 칼바람 속에서 계획된 포격 훈련은 거의 재앙에 가까웠어요. 10대의 자주포 중 7대가 발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고 나머지도 정확도가 기준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최신 장비를 갖춘 연합군 관측관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어요. 훈련 후 노르웨이 장교가 건넨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장비로는 현대전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장비 교체를 요청했지만 예산 제약으로 인해 빠른 도입은 어려워 보였어요. 부품도 부족했습니다. 일부는 퇴역한 장비에서 떼어내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부들은 이 상태로는 실전에서 이틀도 버티기 어렵다고 우려했어요. 병사들의 사기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훈련 중에 고장난 장비 앞에서 그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말이 없었어요. 핀란드-러시아 국경은 1340km에 달합니다. 이 긴 국경을 모두 방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우리의 전통적인 전략은 깊이 있는 방어였습니다. 공격을 받더라도 시간을 벌면서 적을 깊숙이 끌어들인 후 반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초기 방어선이 최소한 며칠은 버텨야 합니다. 현재 장비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군 내부의 중론이었어요. 나토 가입으로 안보적 우산은 생겼지만 실질적인 방어력은 우리 스스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동맹국들이 즉각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유사시 그들의 병력이 핀란드에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일주일이 걸릴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국경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특히 북부 국경 지역의 취약성이 두드러졌어요. 이 지역은 인구가 적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 지역의 험한 지형과 혹독한 기후가 자연적인 방어선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러시아의 현대화된 군사 장비는 이런 장애물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순위는 포병 전력 강화였어요. 특히 극한의 기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자주포가 필요했습니다. 여러 후보 중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관심을 끌었어요.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가 이미 도입해 사용 중이라는 점이 중요한 참고사항이었습니다. 한국의 K9은 여러 테스트에서 영하 40도까지 작동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요하네스가 보여준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실전 배치 사례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고산지대에서도 K9은 7초 간격으로 정확하게 포탄을 발사할 수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48시간 연속 작전 테스트에서도 고장 없이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K9 자주포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물론 예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형 K9를 대량 도입하기엔 비용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중고 K9 도입 방안도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에서 이미 운용하던 K9를 구매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의아했지만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장비라는 점에서 오히려 장점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방산기술팀과의 미팅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K9 자주포의 성능과 유지보수 방안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이 미팅은 단순한 장비 소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내일의 미팅에서 과연 우리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하며 마지막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1만 1000km나 떨어진 나라에서 온 무기가 우리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국 기술팀이 들어왔습니다. 발표 자료를 펼치는 모습에서부터 뭔가 달랐어요. 화려한 영상이나 과장된 수치 없이 오직 실전 기록과 테스트 데이터만 담긴 자료였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다른 국가방산팀들의 현란한 프레젠테이션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기술 사양을 살펴보니 놀라웠습니다.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표준 포탄으로 40km, 로켓 보조 포탄으로는 54km까지 가능했어요. 155포탄을 분당 최대 6발까지 발사할 수 있었고 3발 연속 발사는 15초 내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현재 장비보다 30% 이상 향상된 수치였어요. 엔진 출력은 1000마력으로 47톤의 중량에도 불구하고 최대 시속 67km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작전 온도 범위였어요.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안정적 작동이 보장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카슈미르 전투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설원에서 모든 장비가 얼어붙는 상황. 그런데 K9 자주포만은 7초 간격으로 정확하게 포탄을 발사하고 있었어요. 전장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지만 그것만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작동했습니다. 100대의 K9이 239대의 적 장비를 압도하는 장면에서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언제든 쏴야 한다는 설계 철학이었어요. 한반도의 전면 포화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진 무기. 그곳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무기는 의미가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핀란드의 상황과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우리 팀은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실과 스펙 사이의 괴리가 너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기술 담당자인 라르센 부장의 직설적인 질문에 의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술팀 책임자가 직접 포병 병과로 복무했고 실제 K9 운용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문서상의 지식이 아니라 실전 경험에서 나온 데이터라니.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들은 이미 경험하고 해결했다는 뜻이었어요. 한반도의 혹독한 겨울과 우리 핀란드의 극한 상황이 연결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장의 온도계는 영하 28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체감 온도는 영하 35도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우리 현재 장비들이 가장 고전하는 그런 환경이었죠. 드디어 실전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한 K9 자주포는 생각보다 웅장했어요. 영상으로만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장 길이 12m, 전폭 3.4m, 전고 2.73m의 거대한 강철 괴물이 눈밭 위에 서 있었어요. 포신 길이만 해도 6.9m에 달했습니다. 장비 주위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어요.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놀라움은 예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현재 장비는 이런 날씨에서 최소 2시간의 예열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K9는 정확히 45분 만에 모든 시스템이 작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수 엔진 예열 시스템과 유압 회로의 이중 단열 처리 덕분이었어요. 믿기지 않아 시계를 2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포탑 회전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강한 바람 속에서도 52톤의 포탑이 부드럽게 360도 회전했어요. 전기 마이너스 유압 복합 구동 시스템이 적용된 포탑은 360도 회전에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준 시스템의 정확도는 경이로웠어요.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가 2km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어떤 장비도 이런 환경에서 이 정도 정확도를 보인 적이 없었어요. 연속 발사 시뮬레이션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7초 간격으로 정확히 발사 사이클이 작동했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은 한 번도 멈춤이나 오류 없이 15분간 지속됐습니다. 포탄 하나하나가 정확히 장전되고 발사 준비가 완료되는 과정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어요. 우리 현재 장비는 3분도 버티지 못했던 테스트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비상 상황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완전 전력 차단 상태에서도 수동 유압 펌프로 포탑 조작과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백업 전원 시스템도 중복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전장에서 모든 시스템이 다운되어도 최소한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였죠. 테스트가 진행될수록 부대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였지만 점점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정비병 중 가장 고참인 올라프의 30년. 군 생활 중 이런 성능의 장비는 처음 보았다는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기동 테스트에서도 K9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1m가 넘는 눈길을 헤치고 45도 경사를 오르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커먼레일 방식의 직분사 디젤 엔진은 영하 30도에서도 완벽한 출력을 유지했어요. 8단 자동 변속기와 연결된 1000마력의 엔진은 55톤의 중량이 무색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눈밭 위에서도 견인력을 잃지 않는 특수 설계된 트랙은 핀란드의 험난한 지형에 완벽하게 적응했어요. 이틀 연속 진행된 테스트에서 K군은 단 한 번의 중대한 고장 없이 모든 항목을 통과했어요. 영하 30도 환경에서의 작동성, 포탑 회전 속도, 발사 정확도, 연속 발사 능력 그리고 내구성까지. 특히 가혹한 조건에서 48시간 연속 작전 시뮬레이션까지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우리 현재 장비로는 절대 통과할 수 없는 테스트였죠. K9의 내부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유압 시스템의 중복 설계, 포탑 구동 장치의 방안 처리, 전자 시스템의 보호 장치까지 모든 것이 극한 환경을 염두에 둔 설계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혹한 상황에 대비한 특수 윤활유와 내한 소재의 사용이었습니다. 유압 시스템에 사용된 특수 윤활유는 영하 40도에서도 점도를 유지했고 전자장비는 다중 단열재로 보호되어 있었어요. 발사 제어 시스템은 완전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탄도 컴퓨터는 기상 조건, 포신 마모도, 탄약 특성까지 고려해 실시간으로 발사 솔루션을 계산했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첫 발부터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동화된 포탄 장전 시스템은 인력 소요를 줄이면서도 발사 속도를 극대화했어요. 3명의 승무원만으로도 완전한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했던 건 시스템 통합 수준이었어요. 전투관리 시스템은 다른 전투 유닛과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했습니다. GPS와 관성 항법 장치의 이중 항법 시스템은 악천 후에서도 위치 정확도를 유지했어요. 통신 시스템은 다중 백업 방식으로 설계되어 전자전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기술팀의 자료에서 K9의 개발 과정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동계 훈련장에서 영하 40도까지 테스트했다는 점, 설계 단계부터 최악의 환경을 기본 가정으로 삼았다는 점. 그 자료에서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항상 전쟁의 가능성 속에 살아가는 나라에서 무기는 그저 장비가 아니라 생존의 도구였던 거죠. 테스트 결과를 정리하는 회의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K9이 우리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를 제기했고 또 다른 이들은 정비와 부품 공급 문제를 우려했어요. 하지만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됐습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 이 무기를 믿을 수 있느냐는 것.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했어요. 극한의 환경에서 48시간 연속 작전. 테스트를 통과한 K9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어떤 장비보다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성이야말로 우리 핀란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었어요. 국방부 특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38문의 중고 K9 자주포를 긴급 도입하기로 한 거예요. 이 결정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핀란드의 국가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의 핵심은 신뢰성이었어요.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도 반드시 작동하는 무기였습니다. K9 자주포는 그 신뢰성을 완벽하게 증명했어요. 영하 30도의 혹한에서 48시간 연속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핀란드의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중고 장비를 선택한 이유도 이제 명확해졌어요. 이건 열등한 대안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한국군에서 수년간 운용되며 모든 문제점이 이미 보완된 무기였기에 오히려 신형보다 더 믿을 수 있었어요. 이 결정이 러시아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핀란드는 더 이상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 국경선을 넘으려는 어떤 시도도 K9의 40km 사거리와 정확한 화력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K9 도입은 핀란드의 방위 전략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러시아의 기습 공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적의 포병 화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능력을 갖추게 됐어요. 그것은 핀란드의 생존과 직결된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안보가 거리나 문화적 친밀도가 아닌 실질적인 신뢰에 기반한다는 사실이었어요. 1만 1000km 떨어진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핀란드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 신뢰는 화려한 수사나 정치적 수식어가 아닌 혹한 속에서도 끄떡없이 작동하는 실체적 증거로 증명된 것이었죠. 한국과 핀란드,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근본적인 가치에서는 가까웠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로서 항상 경계하며 자국의 주권을 지켜온 역사, 그리고 생존을 위해 최선의 방어력을 구축해야 했던 절박함. 그 공통된 경험이 K9이라는 무기를 통해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핀란드는 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독립과 주권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한국이라는 이름, 멀리서 온 동반자의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북유럽 전체의 안보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스웨덴까지 K9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요. 러시아를 마주한 북유럽 국가들이 모두 같은 무기 체계로 단결하는 새로운 방어선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러시아는 단일 국가가 아닌 통합된 방어 체계를 가진 북유럽 전체와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러시아의 위협에서 한층 자유로워졌어요. 국경 지역 주민들도 예전과 달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학교와 상점들이 다시 활기를 찾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안보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된 변화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패턴을 분석해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언제나 취약점을 공략해왔어요.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했을 때 그들의 방어 체계에는 명확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대화된 장비가 부족했고 특히 포병 전력의 열세가 두드러졌어요. 러시아는 그 취약점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핀란드의 상황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K9 자주포의 도입으로 우리는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갖추게 됐습니다. 혹한 속에서도 정확하게 작동하는 포병 화력이요.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는 순간 그들은 7초 간격으로 정확히 날아오는 포탄의 폭풍우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침략자에게는 가장 큰 공포가 됩니다. 국방부 전략분석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K9 자주포 도입 전에는 러시아의 공격 시 초기 방어선이 24시간 이상 버티기 어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최소 72시간, 경우에 따라 일주일까지도 방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나토 동맹국의 지원군이 도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러시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K9로 무장한 핀란드는 전혀 다른 상대예요. 러시아군 수뇌부도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침공의 대가가 너무 크다면 그들은 모험을 감행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력한 방어력이 가져오는 평화의 역설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북유럽 전체의 안보 구도를 바꾸는 중심에 서게 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리적 거리는 멀어도 생존을 향한 의지와 신뢰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으니까요.